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우저 화면 렌더링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돔이랑 CSS 온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까지 총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브라우저 다들 많이 쓰고 계시죠? 지금 또 다들 크롬 하나씩 이렇게 쓰고 계실 텐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터넷에 있는 많은 이제 정보를 주로 이제 HTML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문서들을 보여주고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 브라우저에 올라가는 코드를 짜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개발 배포, 그리고 디버깅도 할 수 있고 이제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프론트엔드가 만드는 그거에 접속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 화면 렌더링 원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론트엔드 면접 단골 질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의 동작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주소창에 검색을 하던가 이제 이렇게 접속하기 위한 URL을 입력했을 때 그게 이제 DNS 서버로 가서 그 OSI 계층들을 거쳐서 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받아오는 과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과정이 받아온 문서를 이 사용자 화면에 띄워주는 이 두 가지 동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받아와서 띄우는 거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예시를 들면 유튜브를 여기 입력하면은 이거를 유튜브 웹 서버에 URL 서버에 접속해서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 유튜브 배포 파일의 리소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때 이 받은 파일은 이런 당연히 비트 스트림 형태겠죠. 처음에는 0101. 이제 이거를 브라우저 인코딩해서 HTML 문자열로 바꾸고 이제 렌더링을 시킵니다. 이제 그걸 알아보기 전에 브라우저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가면 좋은데요. 브라우저 구성 요소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브라우저 엔진, 그리고 렌더링 엔진, 통신, 자바스크립트 엔진, UI 백엔드, 데이터 저장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 유튜브 화면을 예시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브라우저 보시면은 이 위에 주소 표시줄, 그리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 탭 관리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화면을 보던지랑 관련 없이 항상 똑같은 부분이 있죠. 이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이 위에 제일 위에 부분. 그 다음 이 밑에 부분, 저희가 선택에 따라서 바뀌는 이 화면들을 렌더링 엔진이라는 게 이 화면을 보이게 해줘요. 렌더링 엔진에는 크롬이랑 엣지에선 주로 블링크라는 엔진을 쓰고 사파리는 웹킷, 파이어폭스는 게코라고 있는데요. 크롬 블링크도 보니까 사파리 웹킷 이걸 이용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이것들이 거의 다 오픈소스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브라우저 엔진은 뭐냐 하면은 제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화면이 다시 렌더링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 입력이 렌더링 엔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브라우저 엔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엔진이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면은 개발자 도구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보면 스토리지에서 로컬 스토리지 쿠키 세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렌더링 엔진에서 필요할 때 브라우저 엔진이 중간에서 다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 같은 부분은 렌더링 엔진 안에 있는데 통신은 이제 웹페이지의 리소스, 유튜브 리소스를 받아 요청 응답받는 이 기능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사용 프로토콜은 인터넷이니까 HTTP나 HTTPS 또는 웹소켓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안에 자바스크립트 페이지를 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엔진도 들어가 있는데요. 크롬이랑 노드.js에는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V8 엔진을 쓰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처음에 인터프리터라고 한 줄씩 실행되는 그런 걸 사용했는데 최신 엔진은 이거 Just in Time 컴파일러라고 사용할 때마다 코드를 이렇게 미리 컴파일해서 좀 성능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까지가 렌더링 구성 요소였고 이제 이 렌더링 엔진 이 부분이 어떻게 이 화면을 보이게 만들어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시 유튜브로 보면은 웹서버에 요청해서 이 HTML 페이지에 이 0101 같은 비트 스트림을 받아오겠죠.
이거를 이제 인코딩 하면은 저희가 아는 이 문자열이 됩니다. 어떻게 인코딩 하냐가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몰랐을 텐데, 여기 메타에 charset utf-8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 인코딩 하면은 저희가 아는 이 HTML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컴퓨터는 바로 이걸 활용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수식 트리라는 걸 예시로 들어보면 9 빼기 3 플러스 4 같은 거를 컴퓨터는 이런 트리 구조를 사용해서 이 수식을 엄청 빠르게 처리하는데요. 이 HTML 문서도 똑같이 이 문자열을 어떤 구조로, 자료구조로 바꿔놔야지 컴퓨터가 빨리 인식하고 이거를 나중에 동적으로 움직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트리 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CSS랑 HTML 둘 다 트리 구조로 바뀌는데, HTML 파싱부터 설명드리면 이런 바이츠들을 인코딩해서 캐릭터 이 문자열로 바꿉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토큰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기존의 이런 HTML 문자열을 이런 구조에 맞게 도큐먼트 태그, 그 다음 시작 태그 HTML이 이런 속성 가지고 시작했다. 그 다음 헤드 시작했다. 타이틀 시작했다. 헤드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다 토큰화가 됩니다. 이 토큰화는 렌더링 엔진 안에 있는 HTML 파서, 이 파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동되고요. 이게 상태 머신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하는데, 그냥 데이터인 상태가 있고 태그 열린 상태, 그 다음 이런 속성, 이름, 닫힘 이런 알고리즘을 거쳐서 이런 토큰들이 완성되고요. 이걸 토큰화하는 이유는 아까 트리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트리 구조인데 어떤 트리 구조나 노드 객체로 되어 있는 트리 구조를 만듭니다. 노드 객체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의미하는데 왜 HTML이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되는지 이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이유가 페이지를 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HTML 구조를 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HTML 구조를 객체 형태로 바꿔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부모 자식 관계에 맞게 이렇게 각각 객체로, 이것도 객체, 이것도 객체, 이 객체 안에 객체 같은 이런 구조로 트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노드에 관계를 부여해서 그 트리를 만드는데, 이 트리를 바로 돔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까 HTML 문자열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트리는 엄청 빨리 읽어낼 수도 있고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다르다는 걸 알면 될 것 같고, 정리하면 여기까지 HTML 문서 파싱 결과는 돔이라고 합니다. 이 파싱 과정에도 좀 재밌는 사실들이 있는데, 일단 오류에 너그럽다. 저희가 HTML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실습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h1 태그, 이 종료 태그를 뺐다. 그래도 그 헬로 월드라는 게 화면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이 HTML 파싱 과정에서 이 HTML 파서가 좀 오류에 너그럽게 해서 이거 닫힌 태그 생략도 인식해서 완성된 코드로 돔 트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고, 중간에 파싱 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HTML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여기 바디 태그 밑에나 이럴 때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CSS를 위해서 링크 태그도 사용하게 되고, 이런 태그를 만나면 일반적으로는 HTML 파싱을 잠깐 스톱하고 해당 태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또는 CSS를 다운받으러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게 다운이 다 되면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멈추는 이유는 이 스크립트 안에서 이 돔 노드를 조작하는 코드를 거의 넣는데, 이 파싱 중에 조작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걸 잠깐 스톱하고 스크립트를 다 받아와서 이걸 파싱을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렌더링 블로킹 리소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동기적으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싱크랑 디퍼라는 이 속성을 사용하면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싱크랑 디퍼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디퍼 같은 거는 코드 순서대로 다운을 받아놓고 이 파싱이 끝나면은 그 스크립트를 한 번에 다 실행합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
Async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바로바로 이 스크립트를 만날 때마다 다운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의 스크립트 다운이 끝나면 바로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중요한 거라면 이런 디퍼 같은 걸 써서 웹을 구성하면 좋고, 그런 거랑 상관없다 하면 에이싱크를 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서 또 따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 방해받아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파싱하는 이런 재시작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HTML 파싱이었고, CSS도 똑같이 파싱하는데요. 이제 HTML 문선에 이런 코드를 많이 쓰죠. 이거를 만나면은 이걸 파싱하러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HTML이랑 구조가. 그래서 비트 스트림을 인코딩해서 캐릭터화하고 문자열을 토큰화해서 노드로 바꿔서 이것도 CSS 옴트리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는 폰트 사이즈가 이렇고 이런 스타일을 구성하고 있는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자바스크립트 파싱으로 하면, 이거는 아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렌더링 블로킹 리소스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스크립트 태그를 해석하러 가고요. 이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권한을 받고 스크립트 태그에 그 파일을 받아와서 문법 의미를 갖는 토큰을 나누고 이걸로 또 트리를 만들어서 이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간략하게 자바스크립트 파싱도 일어난다는 거였고요. 돔트리와 CSS 옴트리가 지금 만들어졌죠. 이걸 이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이제 최종 트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바로 렌더 트리라고 하는데, 렌더 트리는 진짜 화면에 필요한 태그들로만 딱 구성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헤드에 메타 태그나 링크 태그 이런 건 사실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빠지고 결론적으로 딱 보이는 부분만 이 렌더 트리에 딱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 같은 속성은 보이지 않으니까 렌더 트리 안 빠지고요. 또 알아야 될 게 투명도 0 같은 경우는 공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렌더 트리에 포함됩니다. 이게 렌더 트리고요. 이제 이거를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SS에 맞춰서 화면 배치 위치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이걸 레이아웃 단계라고 하는데, 저희가 화면을 줄이든 키우든 이런 거에 따라서 화면 어디에 위치할 건지 이 정확한 픽셀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과정이 이 레이아웃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디는 요런 데 위치하고 H1 태그는 여기 위치하고 이런 걸 디테일하게 계산해내는 게 레이아웃 과정입니다. 그 다음 페인트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이 렌더 트리 안에 있는 각 노드들 있죠. 이 노드들의 색상, 그리고 그림자, 이런 시각적 속성을 기반으로 또 픽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림자 어떻게 되는지, 색깔은 뭔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를 노드를 이게 만들어진 렌더 트리를 한 번에 색칠하는 게 아니고 각 노드마다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노드라면 이렇게 4단계로 각각 노드에 맞게 페인트 시킵니다. 나누는 이유는 한 번에 다 페인트 하게 되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없애려고 이렇게 나눠서 색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레이어를 나눴던 이 친구들을 합쳐주는 이 컴포짓 단계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Z 인덱스랑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합쳐서 화면에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요소로 딱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화면 구성 완료됐고요. 이걸 이제 모니터에 띄우는 과정이 타일링과 이제 레스터 과정이 있는데요. 타일링 과정 같은 경우는 다 완성된 이 웹 화면을 또 한 번에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화면에 띄워주게 되는데요. 화면에 또 나누는 이유는 또 한 번에 렌더링 했을 때 웹페이지가 크면 문제가 생기고요. 딱 보이는 화면만 렌더링 해야지 이 밑에 스크롤 되는 부분까지 다 렌더링 시키면은 당연히 화면이 느리게 보이겠죠. 그래서 빠른 스크롤링 이런 걸 고려해서 하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GPU가 담당해서 이런 조각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터 과정을 보면은, 레스터 과정은 이걸 이제 비트맵으로 바꿔줘야 돼요. 각 이제 이 색깔에 맞게, 실제 모니터는 거기에 맞게 0101 이런 거를 판단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비트맵 생성하고 이거를 GPU 메모리에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GPU 메모리에서 모니터로 출력하는 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은 딱 정적인 웹사이트가 딱 생성이 됐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만나서 이 돔 조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리액트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이런 돔 조작으로 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이 돔 조작이 일어나면 앞에 과정이 다시 일어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리플로우 그리고 리페인트 이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위치를 바꿔라, 위스를 바꿔라, 뭘 하면은 포지션을 바꿔버려라,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리플로우 과정이란 걸 거칩니다. 이게 레이아웃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레이아웃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위치가 바뀌면은 리플로우를 거치면은 레이아웃 거치고 그 다음 컴포짓 이렇게 갈 거고요. 리페인트 과정은 페인트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뭐 다크 모드, 화이트 모드를 바꾼다. 그러면 리페인트 과정이 일어나겠죠. 근데 위치를 바꾸는 건 계산할 게 많으니까 당연히 성능 이슈가 크고요. 성능 비용이 크고 상대적으로 리페인트는 색깔만 바꾸는 거라서 성능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이런 돔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런 리플로우, 리페인트가 최대한 덜 일어나는 쪽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지 좀 더 빠르고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요령을 좀 찾아봤는데 트랜스폼이랑 어퍼짓 속성 같은 걸 사용하면은 이건 리플로우, 리페인트를 발생시키지 않고 돔 트리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돔 조작을 통해서 HTML이 바뀌면 돔 트리를 다시 만들어야 될 거고 CSS를 바꾸면 CSS 홈 트리를 다시 만들어서 또 렌더 트리로 만들고 이걸 다시 띄우면은 또 리소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사용하면은 이걸 GPU가 바로 처리해서 모니터에서 바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좀 더 웹이 쾌적해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면은 처음에 돔 트리 만들고 그다음 CSS 홈 트리 만들어서 합쳐서 렌더 트리 만든 다음에 레이아웃 해서 페인트하고 디스플레이 그 다음 돔 조작이 일어나면 리플로우, 리페인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작하는 웹사이트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우저 화면의 렌더링 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